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분들, 먼 친척분들 만나면서 평소 잘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만나면 반가움, 대견함, 기특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대화를 하다가 막히면 괘씸함, 안타까움,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가족을 만나면 따뜻함, 안전함, 행복함을 느꼈을 테고, 성공한 가족을 만나면 부러움, 뿌듯함, 자랑스러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마음을 건드는 가족을 만나면 얄미움, 부끄러움, 억울함, 속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잘 소통하셨는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 걸까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이란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감정은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환경에 따라 생기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심장이 안정되고 졸음이 오고 혈압이 가라앉고 소화가 잘 되기도 합니다. 또 감정에 따라 얼굴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걸음걸이 등의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고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 있듯이 감정도 소화가 잘 되는 감정이 있고 소화가 어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등은 그 이유가 명확해서 비교적 쉽게 소화됩니다. 그러나 여러 감정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복합 감정은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투, 실망, 후회, 수치심 등등이죠. 질투는 분노나 두려움, 슬픔 등이 혼합되어 있고요. 수치심은 두려움이나 슬픔, 자기 혐오가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처음에는 소화제를 먹습니다. 그러나 소화제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소화제도 듣지를 않게 되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소화가 안 되면 처음에는 남을 욕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이 엉망이어서 그래. 등등.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남 탓, 세상 탓을 한다 한들 감정은 진정되지도 않고 상황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또는 자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문제야. 내 잘못이야. 등등. 역시나 아무리 자신의 탓을 한다 한들 감정은 진정되지도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이 해소, 즉 소화될까요? 자신의 감정은 온전히 자신의 세계가 만들어낸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지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오직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면 그 연기가 어디서 나고 왜 나는지를 알아봐야지 연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므로 그 어떤 감정이든지 올라오면 무조건 수용해줘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억울하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아, 내가 지금 무섭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감정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해한다고 뭐가 달라져? 공부나 해. 슬퍼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주기나 해? 밥이나 먹어. 이 상황에서 왜 무서워해? 넌 겁쟁이야. 화내지 말라고. 화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알아주면 풀어집니다. 그렇게 감정을 풀어주고 나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걸까? 과거에 이런 감정을 또 언제 느꼈었더라?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내가 미처 해소하지 못했던 감정이 지금 알아달라고 올라오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궁금해하다 보면 뭔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면서 자신과 연결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과 연결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을 이야기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구구절절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동창회를 갔는데 같은 일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친구가 서로 맞다고 우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3 때 우리 부산 갔었잖아. 우리가 언제 부산을 가? 우리는 부산 간 적이 없어. 이렇게 옥신각신 서로의 기억이 맞다고 우기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다 같이 웃었는데요. 이런 것은 웃고 말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너 돈 빌려줬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려? 이렇게 하면 큰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다르게 기억하는 걸까요?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뇌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하고 출력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공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수업을 듣는 것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은 기억하는 과정이고요.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출력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입력, 기억, 출력이 다 잘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기억을 출력할 때 그대로 출력을 안 하고 재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정보를 재구성하는 이 대단한 능력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빈틈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카메라처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억의 퍼즐들이 머릿속에 조각조각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정보들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곳에 있었어도 먼 훗날 이야기해보면 다른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기억은 각자의 방식대로 편집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면 기억이 서로 다르다고 싸울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뭘 해줬는지를 증명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이가 왜 어린 시절을 저렇게 기억할까? 아이의 어떤 감정이 저런 기억을 만들었을까? 궁금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감정과 함께 더 생생하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풀어주고 알아주게 되면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뇌에 불안과 외로움의 신호를 주지 않고 사랑과 친밀함의 신호를 주게 되면 뇌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가 아니라 엄마가 바빠서 제가 독립적으로 컸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 아니라 그때 힘들어 봤더니 공감 능력이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 서로의 기억을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서로의 기억을 존중해줘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페리틴 수치가 높으니 철분 과잉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이 비상시에 쓰려고 저장해 놓은 저장철의 한 형태입니다. 페리틴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먹은 철분이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볼까요? 철분이 든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흡수된 후에 트랜스페린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철분이 필요한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체내 철분 상태가 정상이라면 혈액 속에 철을 실어 나르는 트랜스페린은 항상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해지면 평소보다 트랜스페린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보상기전 때문인데요. 간에서 더 많은 트랜스페린을 생산하여 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한 개의 철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겠죠. 이렇듯 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철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는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고요. 또한 철분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라 우리 몸은 비상시에 대비해 간과 비장에 페리틴의 형태로 철분을 저장해 놓습니다. 만약 철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적금을 깨서 생활비에 보태듯 간과 비장에 저장해 놓은 페리틴을 깨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사람은 트랜스페린은 증가되어 있고 페리틴이 감소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철분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균에게 철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정교하고 신비롭지 않나요? 감기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 체내 염증이 증가합니다. 염증이란 우리의 면역세포가 세균을 없애기 위해 치르는 한판 전쟁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몸속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간에서는 부랴부랴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어 철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세균이 철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야 세균이 우리 몸에서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몸의 입장에서 보면 세균의 침입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국이니 철분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 마련한 방어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면 저장철인 페리틴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페리틴이 높다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수치, 이동철인 트랜스페린 포화도,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등을 함께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몸에서 일어난 일은 다 이유가 있답니다. 무조건 수치만 낮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몸에서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항상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칼슘제를 열심히 복용을 하는데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실망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이것은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실망입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은 단순히 칼슘만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슘이 저 혼자 알아서 척 뼈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추를 집에 사다 놓으면 저절로 김장이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배추를 담아서 김치통에 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추는 오히려 썩어서 쓰레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슘만 먹으면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이 여기저기 붙어서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어디에 칼슘이 쌓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
칼슘이 쌓인 곳은 딱딱해집니다.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조직에 칼슘이 쌓이면 석회화 건염, 유방 조직에 칼슘이 쌓이면 유방의 석회화, 자궁 근종에 칼슘이 쌓이면 석회화 근종, 췌장이나 간세포에 칼슘이 쌓이면 췌장 간석회화. 이렇게 칼슘이 석회화되는데요. 가장 안 좋은 곳은 역시 혈관의 석회화입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오르고 혈액의 찌꺼기인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관상동맥 석회화는 무척 위험하지만 중장년층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스텐트 삽입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서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면 대부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텐트 삽입술 이후 지속적 관리가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 등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리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다리동맥 폐쇄증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칼슘이 흘러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쌓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몸에 좋으라고 복용한 칼슘제가 왜 뼈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칼슘이 뼈에 달라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K2는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가게 하고 또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의 혈관 침착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칼슘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근육이 움직인다는 말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한다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즉 동물은 물이 없어도 죽고 칼슘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잡을 수 있고 칼슘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근육과 결합 조직이 많고 뼈가 튼튼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칼슘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세포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칼슘의 독주를 막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킨다면 반대로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해줍니다. 즉, 칼슘과 마그네슘의 적절한 균형도 중요합니다. 결국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칼슘 혼자가 아닙니다. 나트륨,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철분, 아연, 셀레늄, 요오드, 구리, 망간 등등 다양한 미네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 비타민 D, 콜라겐 역시 너무 중요하고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해도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치가 더 안 좋아진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온은 36.5도, 혈당은 100, 혈압은 120에서 80, pH는 7.3에서 7.4 등등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항상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것은 pH, 즉 산알칼리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산성식품, 즉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등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은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라고 할라치면 약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혈액 속의 산성 물질을 중화해서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면 서서히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요즘 골다공증 환자는 칼슘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산성으로 기울어진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맞추기 위해,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유를 많이 마실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들의 보충으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이 약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유를 적게 마시는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골절 빈도가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우유에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을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유가 나쁜 식품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는 우유는 우리에게 분명 좋은 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전쟁 이후 먹을 것이 귀해서 배를 굶주렸던 시절, 우유는 우리를 살리는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만이 병인 시대이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식단에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면 굳이 우유를 드실 필요가 없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칼슘을 아무리 많이 복용한다 한들 칼슘이 다 뼈로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유당불내증은 우유 및 유제품에 포함된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장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의 부족 또는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방귀, 메스꺼움 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우유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들어있어서 암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 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과도한 우유의 섭취는 조심해야 한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는 지나치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에서 외톨이가 되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몸짓, 표정, 말투, 자세, 태도, 옷차림, 매너, 배려 등 비언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치는 한국인의 대표적 비언어적 소통 방법인 거죠. 눈치가 빠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해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기도 쉽고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 적당한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면 삶이 피곤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눈치는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저 사람이 눈치를 너무 줘서 힘들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타인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적어도 내 삶은 내 맘대로 선택하고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즉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면,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왜 불안한지,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불안을 알아주고 풀어줘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집이 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술을 드신 날 벌벌 떨면서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늘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고도 기쁘게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에 몸져 누우면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보다 부모님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즉,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크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고 들어와야 안전하고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야 밥을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과 생존이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게 익숙해지는, 즉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되는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되어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서 점점 더 홀로 고립되게 됩니다. 그러니 눈치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자신의 불안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이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알려주세요. 자신의 사랑과 연결하세요. 자신의 사랑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타인의 감정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혈액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혈액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혈구가 만들어지려면 적혈구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가 튼튼해야 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재료, 즉 철분, 아미노산, 엽산, 비타민 B12, 오메가3, 오메가6 등이 충분해야 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즉 신장에서 만들어주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충분해야 하는데 암 환자는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항암 치료 자체가 오히려 골수를 파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유장관 점막을 파괴하고 호르몬을 생합성하는 신장의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더더욱 심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혈까지 하게 되는데요. 암 환자의 수혈 부작용, 즉 메스꺼움, 구토, 열, 두드러기, 발진, 호흡곤란 등등 때문에 최근에는 철분 주사제를 암 환자 빈혈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인간에게 좀 더 안정적인 것은 주사보다는 먹는 약이죠. 그래서 암 환자의 만성 혈액 부족에 먹는 철분제도 추천하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이가철은 부작용이 심해서 잘 권하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철결핍성 빈혈이 있고 경구 철분제가 잘 흡수되지 않을 때 주사 철분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한 철분은 소장에서 철이 이동하는 특수 통로인 DMT 통로를 통해 흡수되는데 항암제 투여로 이 통로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경구철분제가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맥주사 철분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삼가의 리포솜 철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삼가의 리포솜 철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전은 간단합니다. 리포솜 삼가철은 유장관의 M세포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분의 흡수 통로인 DMT 통로가 막혀 있어도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 환자는 철결핍성 빈혈뿐만 아니라 거대 저가구성 빈혈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빈혈증이 있는 암 환자에게는 철분이 아니라 엽산과 비타민 B12 등을 투여해야 합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난 후 120일을 살고 비장에서 대식세포에 의해 탐식당함으로써 그 수명을 다합니다. 철이 부족하면 골수에서 적혈구가 작게 만들어집니다. 마치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듯이요. 그러나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골수에서 적혈구 생합성이 저하됩니다. 비정상적 핵분열과 비정상적 세포막 합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현대인들의 칼로리 과잉과 필수 영양소 결핍이 오히려 비만을 초래하듯이요. 그래서 철분도 부족하고 엽산과 비타민 B12도 부족하다면 소적혈구증과 대적혈구증이 혼재되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생명의 기본은 물입니다. 치유의 기본은 혈액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살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를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돌발성 난청이나 이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을 귀의 심장마비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무척 중요합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 안에 혈류를 뚫어주면 환자는 뇌 손상 없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골든타임은 7일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치매의 위험인자가 난청이라고 하니 귀 건강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멀기 전에 귀가 먼저 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막을 지나 귀 속 가장 안쪽에는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은 나선형 구조로 된 기관으로 고막을 통해 들어온 소리를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죠. 뇌가 소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달팽이관 속 작은 털세포들이 외부의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이 달팽이관 속 작은 털세포들을 유모세포라고 합니다. 털이 있다 해서 있을유, 털모, 유모세포입니다. 유모세포는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로 나뉘는데요.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달팽이관이 진동하게 되는데 이때 외유모세포는 소리를 증폭하고 세밀하게 조절하는 반면 내유모세포는 생성된 전기 신호를 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세포가 다 건강해야 우리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세포는 무척 섬세하기 때문에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모세포가 손상될 때는 외유모세포로부터 손상되기 시작해서 내유모세포까지 손상됩니다. 손상된 유모세포는 재기능을 하지 못할 뿐더러 복구가 무척 힘들기에 평소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유모세포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도 손상될 수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급성 염증이 생겨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병원에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혈관 확장제, 혈액 순환제 등을 처방합니다. 결국 난청 치료의 핵심은 혈액 공급인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손상된 유모세포를 살리는 것도 결국 혈액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 후유증으로 후각 상실, 미각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후각신경, 미각신경이 손상되었던 건데요. 시간이 지나 푹 쉬고 영양 공급이 잘 되면서, 즉 혈액이 잘 공급되면서 다시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영영 복구가 안 되어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각신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역시 혈액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과도한 이어폰 사용이 일찍 난청이나 이명에 노출되게 합니다. 이어폰에서 나오는 큰 소리가 직접적으로 고막에 전달되기 때문에 유모세포가 손상되기 쉽죠. 그래서 요즘은 난청이나 이명이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찾아옵니다. 120세 장수시대입니다. 오랫동안 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귀를 아껴 써야 할 듯 합니다. 치유의 핵심은 첫째도 혈액, 둘째도 혈액, 셋째도 혈액임을 잊지 마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멀미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멀미는 뇌가 정보 처리를 잘 못해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시각 정보와 평형 정보의 괴리 때문인 거죠.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즉 의자만 보고 있는데 자꾸 몸이 흔들흔들 하면서 움직이니까 뇌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멀미가 훨씬 덜합니다. 차라리 운전을 하게 되면 멀미를 안 한다는 거죠.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차를 몸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상황이 예측 가능하기에, 즉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뇌에 줄 수 있기에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멀미, 즉 메수꺼움과 구토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 과다하게 흥분하면서 아세틸콜린과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미향은 항히스타민제 또는 항콜린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결국은 자율신경이 약한 사람들이 멀미를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본 경험이 적은 어린아이들, 남성보다는 여성들,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멀미에 시달립니다. 결국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멀미도 혈액 부족이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미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자꾸 멀미약을 드시기보다는 혈액 부족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혈액과 체액을 채우라고 조언해 드린답니다. 그런데요,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의 삶과 내면이 보내는 신호가 불일치할 때 삶의 멀미에 시달리게 되죠. 어린 시절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홀로 꿋꿋하게 삶을 개척해 성공한 4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어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나름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여기가 어딘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왜 이리 불안한지, 왜 이리 공허한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외가와 친가는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멀미가 생각났습니다. 시각 정보와 평형 정보의 불일치로 생기는 뇌의 혼란, 멀미처럼 현실의 삶과 내면의 삶이 주는 정보가 달라서 생기는 뇌의 혼란, 삶의 멀미. 현실에는 성공한 중년 여성이 살고 있지만 내면에는 사랑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멀미처럼 심한 신체화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미식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거죠. 운전자가 멀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정보를 뇌에 정확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내면의 어린아이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애도해줘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받지 못해 슬퍼하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몸에는 혈액과 체액을 가득 채우고 마음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타인에게 받는 상처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르기에 벌어지는 대참사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군. 넌 게을러. 으이그 이 바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때 왜 그랬니? 하지마. 거절당하면 어떡해. 넌 겁쟁이야. 넌 아직 멀었어. 등등.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저런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면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내면의 비판자를 당장 내쫓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살았기에 금방 헤어지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고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이므로 이제부터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비판자가 마음속에 있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할 때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오랫동안 내면의 비판자에게 시달렸듯이 내면의 비판자는 누구에게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인식하는지, 인식 못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면의 비판자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내면의 비판자는 주로 부모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나 드라마 또는 책에서 본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바깥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새 앵무새처럼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안 좋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 일 없을 때보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서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고 어느새 눈 떠보면 삶의 늪에 빠져있게 됩니다. 내면의 비판자에도 완벽주의형, 자기통제형, 순종형, 죄책감형 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 유형이 아닌 여러 유형의 내면의 비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자 유형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늘 불안합니다. 괜찮은 상황에서도 내면의 비판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게으른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진지해서 일하는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꾸짖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내고 언제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내면의 수호천사를 초대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하며 실망하고 당황한 순간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수호천사 말입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듣지 못했던 말이라도 이제 내가 나의 수호천사가 되어 말해줘야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치지만 말으렴. 인생에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 오직 경험만이 존재한단다. 자,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이 성숙해지겠구나. 잘하고 있어. 난 너가 자랑스러워.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내면의 비판자와 살고 있나요? 내면의 수호천사와 살고 있나요?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